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정 기자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제 투표 잘 하셨나요? 그럼요, 열심히 네. 했죠. 딱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래요? 바로 네. 저는 사전 투표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그 총선 결과가 나왔고 네네.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 결과에 따른 여러 가지 걱정 반 기대 반 이런 심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우리 시장에도 좀 비슷한 현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뉴스는 뭐냐면, 사실 그 총선 전에 각종 공약들이 많이 쏟아졌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이야기가 나왔던 공약들이 약속이 계속 잘 지켜질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와 네. 고민들이 많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밸류 프로그램이 네. 계속 잘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잠시 후에도 제가 정리해드리겠지만 증권가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엇갈립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유통산업 규제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 뭐 새벽 배송 완화 이런 것들을 내뱉었었는, 그쵸. 내밀었는데 그게 계속 될까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좀 있습니다. 네. 좀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이 계속 이어지게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서 내놓은 공약들이 무산될까봐 산업적 측면에서 산업계가 좀 긴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네. 자발적 참여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우리가 세제 혜택을 줄게라는 그런 조건들이 좀 붙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그러면 세법을 바꿔야 되는 건데, 네. 세법을 바꾸려면 이거는 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라서 국회를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과연 이 국회를 정말 순탄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구심이 딱 들었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정말 밸류업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보셨습니까? 무서워서 잘 못 진짜? 보겠는데요. 와, 이게 출렁 내려왔는데 네. 지금 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장초는 거의 6% 빠졌었나요? 그렇죠, 맞아요. 아마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근데 물론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 낙폭을 회복하면서 1%대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오히려 뭐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경우에는 플러스로 마감이 되기도 했어요. 네. 거의 5% 정도 플러스가 됐으니까, 이게 그럼 어떤 일인지를 좀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증권가에서 의견이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증권가의 의견들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밸류업 프로그램의 추진 동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 시 법인세 감면 이런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물론 5월 이후에 밸류업 그 정책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6월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예정대로 이어지겠지만,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이어지겠지만 이게 주가 부양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거다라는 이 분석을 좀 한편에선 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 반대쪽 측면에서는 아니다, 계속 진행된다 라는 이야기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로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취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초당파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 하는 게 그냥 뭐 누구 좋자고 하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할인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할인된 요인을 없애서 우리가 제값을 받게 하자는 건데, 네. 밸류업 프로그램을 반대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할인받자라는 주장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땅히 그 반대할 만한 명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제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아니야, 우리나라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싸야 돼 싸야 돼? 라고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는 그러니까 없죠. 네. 밸류업 프로그램은 초당적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다라고 네.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런 논리를 세우고 있다는 거고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사실 양쪽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같은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가 됐건 야가 됐건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은 가치 평가를 받는 거를 그렇죠. 싫어할 곳은 없잖아요. 맞아요. 방향 같은데 다만 그 가운데 생겨나는 그 절차상의 불확실성, 절차상의 불확실성 정도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는 게 이제 그 영업 규제 완화. 그러니까 유통업계에서 지금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했고요. 그리고 의무 휴업일을 지금은 주말에 하고 있는데 이걸 평일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놨잖아요. 네네. 요걸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그 새벽 배송을 허용해주는 그 방침은 사실 민주당 쪽, 그러니까 민주당 쪽, 더불어민주당 쪽 의원들 쪽에서는 사실 이거를 마땅히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네. 대기업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소상공인들이 힘들어질 수 있는 걸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사실 찬성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골목 상권을 상생을 지원하는 방안에 부적합하다면서 반대를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좀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통업계에서는 새벽 배송보다는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것 이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새벽 배송은 지금 늘려도 쿠팡 쓰겠어요. 새벽 배송은 지금 늘려도 쿠팡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사실 주말에 의무 휴업을 평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거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장 권한으로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서울 서초구를 비롯해서 최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 지역들도 늘어나는 추세가 있는 게 바로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대형마트들도 아마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것도 있어요. 원전 관련된 정책. 사실 원전 관련 정책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건 욕먹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네.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 지금 정부는 어쨌든 다시 한번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으로 내걸고 원전 생태계를 좀 복원하려는 그런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반면에 범야권에서는 사실 원전을 폐기하려는 정책을 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어느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여야 간의 의견 차가 많이 나는 쟁점들이 이런 부분에 있으니 산업계에서는 이쪽에서 좀 논쟁이 있을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는 겁니다. 네. 괜히 이제 욕 먹을까봐. 그쵸. 물타기. 오늘 정말 주식시장도 그렇고 하루 네. 종일 지금 총선 이야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뉴스를 저희도 막 살펴보면서도 사실 웬만한 뉴스들은 다 총선 결과에 대한 뉴스, 뭐 사퇴했던 뉴스,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전망 뉴스 네. 이런 게 대부분이었고 그러니까요. 산업계라든지 경제계 쪽에서는 지금 뭐 여기에 좀 대부분의 이슈가 좀 묻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조금 들기는 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가 또 발간이 됐잖아요. 뭐죠? 오늘 이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 네, 우리나라 가계부죠. 이게 사실 매년 4월 10일 전에 이제 네. 사실은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10일이 선거 날이었어요. 휴일일 경우에 그렇죠. 이번엔 하필 또 선거 날이긴 했습니다. 휴일일 경우에는 하루 수년에서 이렇게 보고를 해도 괜찮다라고 하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지금 결과가 사실은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뭐 헤드라인에서도 지금 나와 있지만 국가 채무가 작년에 이제 2년 연속 1,000조가 넘어섰어요. 그렇게 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 대비 59조 원 증가한 1,126조 7천억 원으로 지금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국가 채무로 가면은 이제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의 각각의 채무를 합친 액수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2년 연속 1,000조를 넘은 것도 굉장히 좀 큰 일이고요. 네. 또 무엇보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 게 되게
조금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제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4%를 기록을 하면서 이거 역시 1982년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네. 처음으로 이제 50.2%, 50%를 넘었다고 합니다. 네. 네, 관련된 표를 하나 좀 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네, 또 이제 중앙정부 채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전보다 59조 1천억 원 늘어난 1,092조 원을 기록을 했고요. 지방정부 채무는 이제 1조 원 정도 늘어난 34조 2천억 원 정도로 지금 전망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총 수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573조 9천억 원, 총 지출은 610조 7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통합 재정 수지라고 하는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그 재정 수지는 36조 8천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합한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 우리나라의 진짜 이제 적자냐 흑자냐를 나타내는 걸 때 통합 재정 수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87조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전년도보다는 조금 약간 완화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여전히 87조라는 상당히 높은 상당히 엄청난 금액이죠, 사실은. 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 재정이 좀 많이 위험하지 않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관리 재정 수지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네. 이제 가늠하는 지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거니까요. 네. 이게 지금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 2018년도까지는 흑자였습니다. 흑자를 기조를 유지를 하다가 19년도 때 조금 많이 12조 정도 지금 적자로 돌아섰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실 2020년부터는 코로나 전국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71조, 30조, 64조 이렇게 계속 적자를 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도 됐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경기 부양책도 많이 나오면서 조금 수입이 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늘지 못하면서 좀 약간 적자 그런 뭐 네. 가계부 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요. 적자를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국가 부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39조 원으로 그렇게 이제 이거 역시 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이제 국가 부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정 적자 보전을 위해서 국채 발행 잔액이 이제 59조 6천억 원 정도가 증가했고요. 또 연금 충당 부채도 이제 48조 9천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명목 GDP인 2,236조 3천억보다도 더 많은 부채를 우리가 이번에 지게 됐습니다. 네. 좀 계속 제가 되게 좀 무거운 이야기만 계속 하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하긴 한데 이게 좀 중요한 게 왜냐하면은 IMF에서 이제 국가 간 재정 건전성을 비교할 때 이제 국채 차입금 뭐 국고 채무 부담 행위 등 뭐 확정 부채를 이렇게 다 포함을 해서 네. 국가 채무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의 지금 사실 재정 상황이 많이 안 좋다는 것을 좀 이번에 가계부라고 해야 되나? 그죠? 그러니까요. 네, 이제 이걸 보면서 지금 확인을 다시 한번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뭐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도 있겠지만 네. 뭐 사실 지금 글로벌리 봤을 때도 지금 경기가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이게 뭐 올해도 조금 상황이 좋지 않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많고 또 하나는 이제 세수 확보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좀 예견된 일이었다. 그렇죠. 사실 네. 법인세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세금 감면 정책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적자 이런 기조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좀 이게 좀 약간 확인을 한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라서 조금은 무거운 뉴스를 조금 전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세입이 좀 늘 때 되게 네.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네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할 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돈이 좀 잘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사실 부동산 거래가 그렇게 활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고 네. 사실 올해를 좀 기대하긴 했었죠. 왜냐하면 연말이 되면 될수록 미국에서 또 금리 인하를 할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금리를 인하를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네. 조금씩 펼쳐지게 될 테니까 그럼 결국 금리 인하하고 그리고 뭐 그 저기 시스템 리스크로 안 가면 네. 그러니까 연착륙이 되면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경제가 좀 좋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그럼 상반기에 우리는 일단 돈을 좀 더 써도 돼. 네. 왜냐 하반기에 우리는 세금을 좀 더 얻을 테니까 요런 지금 그 스텝을 그러니까 그런 시나리오를 밟고서는 그러니까 갖고 지금 세금을 좀 쓰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만약에 그 세금이 덜 거치게 된다. 네. 그러면 생각보다 많은 또 적자가 좀 더 누적될 수 있고 그렇죠. 부채가 또 더 늘어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다시 금리가
네. 또 껑충 뛰어오르기 시작했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다시 가라앉겠지만 네.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고 또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이 그 국제 정세, 지정학적 리스크, 네. 뭐 이란이 참 개입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 물류비 자체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전 세계적인 원유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구조적으로 물가가 네. 잘 안 잡힐 수도 있겠다라는 네. 걱정이 있는 때라서 사실 우리가 원래 계획했던 네. 그 하반기는 경기가 좀 좋아지고 금리가 내려가고 요게 안 됐을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하반기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컸잖아요, 사실은. 네.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6월 달에도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점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지금 여기서 금리 또 내리면 그렇죠. 그럼 원화 미국이랑 가치가 훅 떨어집니다. 네. 안 그래도 요즘 원달러 환율이 너무나도 지금 급격하게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또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가 안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동산으로 세수를 많이 거둘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들도 그렇죠. 어쩌면 시나리오에 약간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걱정들이 오늘 조금 여기저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왔는데요. 글쎄요, 4월 이후에 리스크가 뭐 현실화 되겠다, 아니다, 이런 거를 조금 떠나서 사실은 조금 경기 부양이 돼야 될 텐데, 네. 이게 조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요. 자, 그런 가운데 그래도 좀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을 만한 산업이 있습니다. 아, 네. 한 가지 산업만 꼽아보시죠. 우리 유중 기자가. 반도체? 반도체.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분명히 반도체는 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작년까지는 우리가 범용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 쪽 있잖아요. 네. 뭐 D램도 그렇고 낸드도 그렇고 다 힘든데 뭐 힘드니까 계속 다 같이 감산했잖아요. 뭐 그렇죠. 감산을 더하네 막 이랬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감산하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갔던 거는 누가 뭐래도 인공지능이었고 맞아요. 인공지능이었고 근데 올해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지만 1분기부터 PC 시장이 회복되는 조짐이 좀 보이고 있고요. 네. 오늘 나온 뉴스는 뭐냐면 이 웨스턴 디지털이라고 해서 그 전 세계 낸드 플래시계의 3위 기업 있잖아요. 이 기업이 최근에 와 이거 가격 올려야 되겠는데요? 라고 고객사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삼성에서도 그 기업형 SSD 낸드 플래시에 대해서 가격을 약 25%가량 그쵸. 인상할 예정이다라는 네.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그거랑 같은 맥락에서 웨스턴 디지털조차도 와 지금 낸드 플래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가격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고객사들한테 보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서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보면요. 결국 AI 시장이 급성장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인공지능 서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물론 당연히 인공지능 그 GPU 바로 옆에 HBM이 붙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요거는 이제 연산을 하는 과정과 추리하는 과정과 학습하는 과정인 거고 네. 그렇지만 결국은 데이터 센터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가 저장되어야 하는 서버의 데이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는 SSD 써야 된다는 거죠. 네. 결국은 AI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낸드에 대한 수요도 확실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높아진 수요 때문에 요즘에 지금 낸드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이야기를 웨스턴 디지털 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수요와 공급 제약으로 인해 지난 가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저렴한 스토리지 시대에서 벗어나게 됐다. 더 이상 우리는 낸드를 싸게 살 수 없다. 그러게요. 라는 이야기를 이번에 웨스턴 디지털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이 인상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그 외신들의 보도에서 추정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테크뉴스에서는 HDD 가격이 최대 10% 인상될 거고 적어도 5%는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렌드포스에 따르면은 일단 그 낸드 플래시 제조 기업들은 뭐 삼성, SK 하이닉스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 이 정도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가운데 기업형 SSD 시장의 50%는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탄력성 있게 올라갔던 이유는 사실 인공지능 반도체에 탑재되는 HBM 때문이라면 그쵸. 사실 이 낸드라든지 디램이라든지 이런 범용적인 수요가 높아질 때에는 다 같이 돈을 잘 벌 수가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 미운 우리 삼성전자가 좀 예쁜 백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메모리 시장이 커지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죠. 그렇죠. 네, 국내 반도체 업체들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메모리 비중이 높고 또 뭐 SK 하이닉스는 순수 메모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어쩌면은 주식 시장에서도 약간의 기대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작년까지 반도체 시장 반도체 막 좋고 한데 네. 되게 안 갔던 게 반도체 장비. 아, 맞아요. 굳이 네. 쓸 필요가 없는 거니까 지금 그쵸. 당장. 왜냐면 감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도체 장비에 투자를 합니까? 그래서 네. 반도체 장비가 안 좋았지만 만약에 이렇게 범용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들의 수요가 급격하게 높아지게 된다면 결국 반도체 장비와 이제 소부장 쪽에도 네. 뭔가 이게 낙수 효과, 완연한 봄 기운이 좀 흐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미국에도 지금 수십조를 들여서 공장을 짓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 공급하는 물량도 상당하게 또 늘어날 거고. 네. 마침 또 이제 메모리도 좋아지고. 그렇죠. 좋겠네요. 네. 네, 다음 뉴스도 그러면 조금은 밝은 뉴스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그럴까요? 네. 다음 뉴스는 자동차 수출액이 1분기 자동차 수출액이 175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역대 1분기 중에 가장 높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표를 조금 띄워 주실 수 있을까요? 안 되면은 네.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1분기 역대 이제 수출액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데 이제 산업부에 따르면은 이제 3월 수출과 내수에서 PHEV를 제외한 하이브리드 차, 친환경 차가 좀 많이 약진을 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이제 하이브리드 차 수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3월보다도 37% 증가한 8억 5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갱신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내수 시장에서는 이제 작년보다 24% 늘어난 4만 대의 차량이 판매가 되면서 좀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지금 뭐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동차 판매량이 많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업체들의 판매 기준으로 글로벌 판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한 1%가량 감소한 거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또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네. 이제 수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어나면서 판매량이 많이 늘진 않았지만 지금 달러 효과도 좋고요. 네. 원달러 환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환율 효과도 있고 또 이제 뭐 해외 시장에서 지금 판매량이 많이 되는 특히나 이제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 GM 글로벌 GM의 소형 SUV 생산 전략 기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출 물량이 80% 성장하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그 이름이 뭐죠? 그 트레일블레이저랑 트렉스. 아, 네네. 네, 그 두 차량 다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트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출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덕분에 지금 수출 시장에서는 조금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제가 뭐 제목에도 썼지만 불안하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 요즘 자동차 내수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내수 판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여기 많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제 자동차 할부도 많이 높아졌어요. 금리가 너무 비싸요. 네. 네. 할부 자동차 살 때 사실 요즘 어떻게 구매하시는지 아세요? 예전에는 캐피탈 끼고 네. 많이 샀잖아요. 요즘에 어떻게 해요? 요즘은 카드사를 통해서 많이 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아반떼를 구매를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예전에는 뭐 현대캐피탈을 통해 가지고 캐피탈을 내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요즘은 카드사에서 카드론 같이 하는 게 있어요. 자동차 할부 금리를 그냥 카드 할부처럼 자동차를 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36개월 내가 카드로 긁는 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왜 그렇게 많이 하냐면은 카드사의 할부 금리가 네. 캐피탈사의 할부 금리보다 많이 쌌어요. 그렇죠. 네. 불과 한 202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한 2, 3%면은 살 수가 있었거든요. 카드 할부요? 네. 오. 금리가 굉장히 쌌는데 네. 작년부터 할부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금융감독원에 지금 공시한 바에 따르면은 한 5.7% 정도라고 합니다. 5% 후반까지 올라오는 상태인데 네. 근데 이제 자동차 카드 예를 들어서 카드로 못 사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캐피탈사를 껴야 돼요. 근데 캐피탈사를 끼게 되면은 지금 웬만하면 거의 두 자릿수 가까이 가고요.
신용도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네. 카푸어거든요. 네. 근데 그분 지금 아반떼를 거의 16%인가 내고 타고 다닌다고 하는 분도 이자가 있어요. 16%예요? 네. 지금 할부 금리가 은근슬쩍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동차 업체들도 이게 계속 올라가면 안 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자동차 가격 자체도 조금 낮추는 요즘 페스티벌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할부 금리를 조금 낮춰주는 이제 자동차 업체와 캐피탈사가 같이 손을 잡고 할부 금리를 낮춰주는 그런 네.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은 약간 불안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뭐 수출 시장에서는 여전히 조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딱 하나 걱정되는 거는 전기차가 조금 많이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전기차 판매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업계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그렇게 PHEV가 많이 팔리고 있고 국내에서 지금 수입차 업체들도 PHEV를 많이 팔려고 하는데 이제 PHEV에 대한 좀 정부 보조금이 다시 좀 살아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그렇게 잘하진 않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뭐 못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아, 그래요? 네. 지금 북미에서 판매되는 산타페나 소렌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들 보면은 이제 일회 충전을 해서 네. 그 차량들은 사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뭐냐면은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가 결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하이브리드 차처럼 달리면서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이 같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근데 여기서 다른 거는 배터리 용량이 좀 많이 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충전기에서 전기차처럼 충전을 해서 이제 그 배터리가 다 닳을 때까지는 충전을 해서 배터리로 가지고 탈 수 있는 차량인데 네. 뭐 북미 판매되는 차량들 보면 한 60에서 70km 정도는 간다고 하거든요. 배터리만으로. 네. 그러면은 흔히들 생각하는 출퇴근은 전기차처럼 타고 음. 이제 좀 장거리를 갈 때는 내연기관 차처럼 탈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왜 여쭤봤냐면 네. 미국에서도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거의 한 45% 가량이나 늘어났다고 해서 맞습니다. 네. 야, 미국은 사실 하이브리드 따위는 취급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안 했죠. 예. 네. 아니 기름값이 그들에게는 되게 싸게 느껴지다 보니까 네. 미국이라는 그 나라는 야, 하이브리드가 뭐야? 우리는 머스탱 타야지. 막 이런 국가였는데. V8 엔진 이렇게. 네, 뭐 해서, V8, V12 막 이런 거 타고 다녔는 국가였는데 네. 이제는 미국에서조차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판매량이 늘고 있다고 해서 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전기차로는 미국 시장의 플립 판매라든지 이런 걸로 굉장히 잘 파고들었다면 하이브리드도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IRA 보조금 때문에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플립 판매로 약간 좀 선회를 했던 건데 네.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보조금 대상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보조금 충족 기준을 못 채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플릿으로 판매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플릿으로 판매를 하더라도 그렇게 경쟁력이 별로 없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브리드를 조금 더 많이 팔긴 하는데 PHEV도 나쁘지 않게 기술력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역시나 이제 또 배터리를 좀 다루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현대차 전기차를 잘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가 이 부분에서도 조금 뭐 나쁘진 않긴 한데 사실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또 이제 미국 시장 내에서 약간 뭐 브랜드 이미지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일본 차들이나 아니면 이제 미국 전체 그런 PHEV 차량들에 비해서 조금 많이 뒤지는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S&E 리서치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1월, 2월 달 누적 판매, 전기차 누적 판매 이야기를 할 때도 거기서 집계할 때는 전기차랑 PHEV를 합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이제 스텔란티스가 그 현대기아를 넘어섰어요. 네. 스텔란티스는 저희가 알기로는 잘 팔리는 전기차가 없거든요. 저는 스텔란티스 하면 지프밖에 생각 안 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뭐 푸조에 몇 개 전기차가 네. 있긴 한데 잘 팔리진 않아요, 사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전략을 잘 취한 게 뭐였냐면은 하이브리드, 특히나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프인데 지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막 오프로드 가는 그 지프인데 그렇죠. 네. 전기차처럼 충전을 해서 타고 다니다가 주말 되면 내가 오프로드를 뛰러 가는 거죠. 그런 게 가능해지다 보니까 이제 뭐 판매량이 많이 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는 좀 PHEV 쪽으로 눈을 돌리려고 하는데 국내 시장에서 네. 보조금이 예전에 500만 원 있던 게 사라졌다 보니까 그게 메리트를 못 느끼고 사실 국내 판매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반쪽짜리 개발을 할까요? 반쪽짜리 성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조금 많은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사실 그러면 PHEV도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할 때는 사실 정책도 좀 변해주면은 빨리 네. 변해주면 좋은 거니까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다음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좀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4.8%에서 5%로 좀 높여 잡았고요. 모건 스탠리도 기존의 그 전망치보다 약간 높여서 4.8%로 GDP 성장률을 높여 잡았습니다. 근데 워낙 우리가 중국의 GDP 성장률은 이게 전망치가 아니라 목표치라고 얘기를 하는 만큼 달성해야죠. 뭐 이게 맞추는 게 그러니까 전망을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있어 보이진 않지만 네네. 최근에 이 어떤 그 중국의 경제를 바라보는 월가의 아이비들의 시각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작년 올해 초까지만 해도 중국 경제는 계속 디플레이션 여전히 디플레이션은 맞긴 맞습니다. 네. 오늘 나온 물가도 상당히 안 좋던데 근데 얼마 전에 지난 3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됐잖아요. 근데 이게 5개월째 확장 국면을 나타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매팀에 있는 분들이 경기를 어떻게 느끼느냐를 설문조사한 건데 5개월 연속 확장 국면으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러니까 구매하시는 분들은 결국엔 뭔가 설치하고 투자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구매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뭔가 확장된다고 느낄 때에는 확실히 뭔가 약간 돌아설 느낌을 주는 거긴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동안 한 몇 년 동안 중국의 경제는 안 좋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약간 중국의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중국이 조금 변하는 것 같은 게 느껴지긴 합니다. 네. 그냥 첨단 산업 중심으로 해서 그게 현실화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실적으로 잡히겠죠. 그렇죠. 네. 네. 다음 뉴스는 부동산 뉴스를 하나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부동산 뉴스인데 이게 좋은 뉴스인지 나쁜 뉴스인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다. 네. 팩트만 전해드리면은 한국부동산원이 이제 오늘 발표한 4월 둘째 주 8일 기준의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시면은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0.03% 오르면서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은 이제 3월 넷째 주 때 0.01%, 이제 4월 첫째 주 때 0.02%, 그리고 이번에 0.03%가 오르면서 이제 3주 연속 올랐는데 이제 뭐 서울뿐만이 아니라 이제 수도권 전체가 이제 20주 만에 아파트 가격이 이제는 상승세로 전환을 했다라고 지금 부동산원에서 오늘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이걸 보면서 이제 그러면은 과연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가격이 반등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들의 또 의견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네. 아파트 이제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은 이제 이날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3월 매매 계약 건수가 2,988건도 늘어났습니다. 이제 가격도 올랐고 네. 매매 그렇게 건수도 거래량, 늘어났어요. 네. 거래량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연히 상승세로 전환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제가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계절적 요인이 조금 아직까지는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반기 들어서부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요즘 좀 금리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은 조금 성급하게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관망세로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멘트가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더 볼까요? 한두 개 정도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이번 거는 재미삼아 보는 뉴스. 네. 자, 재미삼아 보는 뉴스. PD님 헤드라인 띄워주시죠. 자, 어제 총선이었습니다. 총선 최대 수혜 산업은 뭐였을까요? 땡땡집. 뭡니까? 총선 술집 아닌데. 네. 치킨집. 아, 치킨집. 네. 아니, 와, 저도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 보고 되게 재밌었는데 아. 어제 그 우리나라 빅3 치킨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네네. 치킨 프랜차이즈의 매출이 다 같이 뛰어올랐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BBQ는 62.9%, 네. BHC랑 교촌 치킨도 뭐 62%, 50%. 와,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거의 손흥민 선수의 스포츠 그러니까 경기와 맞먹는 총선 개표 방송 그 정도의 개표 방송이 아니었나? 이게 전주 대비 60% 50% 올랐다면은 전주 수요일 대비 그렇죠. 거겠죠? 네. 물론 공휴일이니까 네네. 공휴일이니까 야 오늘 치킨 한번 먹자라는 것도 있었을 거고 근데 또 네. 이제 그냥 공휴일이 아니라 또 이 흥미진진한 개표 방송을 하네. 네. 이거 보면서 먹을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치킨 프랜차이즈의 매출이 전주 대비 네. 거의 막 50% 60% 늘었다더라. 근데 어제 개표 방송들을 보니까 네. 치킨을 부르더군요. 진짜 부를 수밖에 없어요. 너무 재밌게 하잖아요. 너무 재밌게. 네, 그 지상파 3사들 보면은 그러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이상원님이 총선 월드컵. 그러니까요. 다들 네. 야식 먹으면서. 네. 진짜 치킨 부르더라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 보면서 네. 우리 기자들이 참 불쌍하다. 그 생각이 들었던 게 어제 좀 접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주변에 밤샘 기자들이 너무 많아요. 와, 그러니까 이게 조금 놓치면 틀리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 동료 기자들 보면은 특히나 이제 통신사에서 일하는 기자들은 계속 써야 되거든요, 기사를. 다들 밤샜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3프로 뉴스룸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자, 요즘 날씨 참 좋습니다. 바깥 활동 많이 하시면서 저희 저희 그 3프로 뉴스룸과 3프로 TV도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